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 우리는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수요 공급 모형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 모형에서 시장 수요와 시장 공급이 만나서 균형이 결정되는데 그 균형이 형성되는 과정, 그 다음에 어떤 그 시장 균형에 어떤 영향이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가는지 그림을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거에 조금 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나 또 확장적인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건데 그중 하나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이요. 탄력성. 그 탄력성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탄력성 우리 크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죠. 시장 모형에서 했던 것처럼 수요 부분하고 공급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수요의 탄력성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거고 그 수요의 탄력성을 공부를 많이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면 공급은 그나마 쉽게 이해되고 방향만 바뀌는 수요 법칙과 공급의 법칙을 우리 공부했을 때 수요 법칙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면 공급의 법칙은 쉽게 이해가 됐었죠. 그런 이제 절차랑 비슷한 겁니다. 우리 수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수요 곡선의 기울기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 기울기라는 것 자체는 가격이 증가할 때 얼마만큼 수요량이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직선과 함수의 선형 함수의 관계를 우리가 보통 보고 있습니다.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하지만 간단하고 직관적이게 설명하기 위해서 직선을 상정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직선의 기울기가 과연 뭐를 의미하는지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1달러 올랐을 때 아니면 1,000원 올랐을 때 내가 커피의 수요량, 소비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데 그거를 기울기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울기로만 탄력성과 곡선의 기울기 요거를 비교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곡선의 기울기를 생각해 본다면 가격이 변했을 때 얼마나 민감하게 수요량이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민감하게 변화한다면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할 거고 수요 곡선이 음의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음의 방향으로 커지는지 기울기가 커지는지를 나타내는 방식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곡선의 기울기가 단위의 변화, 단위의 변화, 단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닛이죠, 유닛. 유닛이 변한다라는 거죠. 1,000원 했던 거를 1원 단위로 바꾼다거나 1,000원 했던 거를 10,000원 단위로 바뀜으로 인해서 가격이 이렇게 가격의 기준, 단위가 바뀜으로 인해서 기울기가 아주 크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1,000원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는 1,000 단위로 생각하면 1만큼 변한 거죠. 그만큼 변화의 폭이 커지고 작아지고를 단위가 바뀜으로써 그 그림이 바뀌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기울기가 너무 가팔라요.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 그 수요량도 마찬가지죠. 수요량을 측정하는데 개수,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측정하다가 어느 순간 1톤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1kg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단위가 바뀜으로 인해서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변화량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쵸? 1kg만큼 변했다. 네, 그러면 1000g만큼 변한 거죠. 그걸 그람으로 바꾸면 엄청나게 큰 단위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단위가 작아지면 변화 폭이 커지는 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는 곡선이 제대로 이 수요의 변화가 가격의 변화가 수요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니면 그 수요 곡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있죠? 있습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유닛하고 상관없이 단위하고 상관없이 좀 제대로 측정되는 그런 민감도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개발된 개념이 바로 이 탄력성이 될 겁니다. 탄력성이 될 거예요. 요거를 살펴본다라는 거죠.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수요의 탄력성 중에 수요 탄력성도 여러 가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요의 탄력성 중에 가격에 대해서 변하는 수요량이 가격에 대해서 변하죠. 그거를 측정하는 거. 그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될 거고요. 가격 탄력성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변하고 수요 곡선 자체가 변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럼 그 변수 중에 한 가지가 수요를 변화시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꼭 수요 변화하는 거, 수요 곡선이 변화하든 어떤 변수가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네. 그 중에 좀 중요한 변수가 있죠. 네.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 탄력성이 있을 거예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또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해가는지를 측정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상품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상품의 관계.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대체재와 보완재가 있었죠. 대체재와 보완재를 제대로 수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뭐였습니까? 네, 가격이 올랐을 때 다른 상품의 수요가 증가한 거나 바뀌는 거죠. 그 관계를 좀 더 숫자로 그냥 바로 직접 판별할 수 있을까?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옴에 따라서 이건 대체재 관계, 이건 보완재 관계를 바로 판별할 수 있을까? 그걸 판별하게 해주는 것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요거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근데 공급은 여기에 비해서 요 세 가지로 수요는 각각 나눠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될 거지만 공급은 여기에 비해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주 쉽고 빨리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탄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탄력이 뭐냐? elasticity라고 하는데 elastic 하면 이게 탄성이 있다. 일레스틱하고 그 일레스틱 밴드 뭐 이런 얘기를 한국에서 쓰는데요. 그게 이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죠. 네. 탄성이 있는 것, 탄력이 있는 것. 네. 땡겼다가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 그런 어떤 하나의 변수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주느냐 그거를 측정하는 게 탄력성이고요. 그 탄력이라는 정도, 탄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 민감도를 나타내는 것을 탄력성이라고 한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 탄력성, 네,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것들 또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있을 겁니다. 가격 탄력성이 어떤 영향, 가격이 변화했을 때 이 수요가 기본적으로 수요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증가하면은 수요는 감소하게 되겠죠. 근데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에 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있는데 그게 네, 대체재가 존재하면 그러겠죠. 가격이 올랐는데 수요량이 확 떨어졌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 이유가 뭘까요?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이렇다라는 거죠. 내가 커피와 차를 비슷하게 선호를 한다고 쳤을 때 커피 가격이 갑자기 오르면 커피 안 마시고 차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대체재죠. 네, 커피 대신에 차를 소비하면 네, 나의 효용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럼 그런 대체재가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민감도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하나씩 고민을 해보면, 대체재의 유무, 이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품의 특성이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재화가 필수재다. 아니면 그냥 사치재다. 그러니까 사치재가 뭡니까?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지만, 네, 좋은 물건, 질 좋은 물건, 비싼 물건, 이런 것들을 소비하게 되는 거, 사치하게 되는 그 사치들을 의미합니다. 그래, 필수품이냐, 사치품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네,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화의 범위를 아주 크게 잡아놓느냐, 그러면 음악 자체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대중가요, 이렇게 얘기하느냐, 아니면 팝송, 이렇게 얘기하느냐, 클래식, 이렇게 범주를 좁게 나누느냐, 아니면 크게
놔두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탄력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 휘발유 자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일 가격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범위. 자동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승용차라든지 트럭이라든지 SUV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근데 범위, 재화의 범위도 재화의 특성과 범위에 따라 탄력성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특성과 범위에 따라서 탄력성이 영향을 받게 된다. 알 수 있습니다. 자,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더 고민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이유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시간적인 이유. 시간적인 이유 뭐가 있겠습니까? 장기를 볼 거냐, 단기를 볼 거냐, 요거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더 변수들이 있겠지만, 자,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수요 가격 탄력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화율입니다. 변화율. 그러면 원래 이제 가격의 탄력성을 elasticity라고 하지만 그거를 그리스 말로 바꿔가지고 엡실론이라고 많이 써요. 엡실론. 네. 가격 탄력성이라고 해서 엡실론 P라고 쓰기도 하고요. 이건 뭐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이건 뭐냐? 간단하게 또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percentage change of Q, percentage change of P 이렇게요. 근데 수요의 경우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경우에는 이 변화가 음의 방향으로 변하죠. P가 변할 때 Q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느냐 그거죠. 네. 그거기 때문에 P가 독립변수, Q가 종속 변수니까 P가 변하는 퍼센티지로 변한 것만큼 네, Q가 퍼센티지로 대응해서 변하게 되겠죠. 수요량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그거를 이제 퍼센티지로 나타냈다라는 거죠. 퍼센티지로 나타냈습니다. 그 변화량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PQ가 있겠죠. PQ가 있습니다. P, Q가 있을 건데 이게 원래 P0, Q0에서 P1, Q1으로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Q도 상응해서 변화하게 되겠죠. 수요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고 원래점에서 변했다. 그럼 원래점이 0고 새로 변한 점이 1으로 아래첨자를 썼습니다. 자, 요 경우에 이제 퍼센티지 체인지라고 했죠. 그냥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기울기 하면 어떻습니까? 기울기 구하면 P의 변화에 따른 Q의 변화죠. 원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기울기는 자 P1에다가 P0 빼주고 Q1에다가 Q0 빼주면 0 빼주면 요게 기울기죠. 요게 기울기입니다. 근데 요거를 다시 써보자라는 거죠. 변화죠. Q의 변화를 델타 Q로 썼습니다. Q의 변화를 델타 Q로 썼어요. 근데 그걸 퍼센티지 변화로 얘기한다면 그거를 원래 Q0 상태로 나눠주면 됩니다. 원점에서 변화했는데 몇 퍼센트만큼 변화했냐. 100에서 110으로 변화했다가 110-100 하면 10이죠. 나누기 100 하면 10% 변화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퍼센티지 체인지로 바꾼다라는 거죠. 0.1이지만 그걸 퍼센티지로 바꾸면 10%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자체 Q1-Q0 이게 델타 Q고 P1-P0가 델타 P입니다. 델타 Q 오버 델타 P, 그러니까 델타 P 분의 델타 Q를 한 거 뭐다? 기울기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다. 왜? 가격이 변하면 거기 수요 곡선 상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테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를 얘가 의미를 하는 것이다. 음의 값이 나오죠. 근데 탄력성이라는 게 민감하게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측정을 하다 보니까 민감하게 변하는 걸 측정하는 것이니까요. 네, 양에 크면 클수록 민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음의 값을 절대치 또는 마이너스를 취해가지고 바꿔준다는 거죠. 이러면 양의 값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빠진 거 뭐죠? 퍼센티지가 빠졌죠. 어떻게 퍼센티지를 해준다고요? 요거 전체 나누기 Q0, 요거 전체 나누기 P0 하면
원래 P 값에서 P 변환량 이게 되겠죠. 그게 다름 아닌 percentage change of P, percentage change of Q 각각을 표현하는 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곡선의 그 수요 곡선의 가격 탄력성을 이렇게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점 어디였다? 예, 그 출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변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변화량의 비율 그걸 구하는데 그거를 그냥 변화량의 비율만 구하면 기울기가 바로 나오는데 기울기의 문제점은 유닛 단위의 변화에 네,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유닛 3 단위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예, 탄력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탄력성을 많이 쓰고요. 네, 탄력성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수요 공급 모형 할 때 수요와 공급이 가격에 의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계산하는 게 상당히 또 나중에 하나하나 해보면 복잡할 수 있는데 예. 그것도 뭐 연습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몇 번 풀어보면 뭐 그다지 어려운 거는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탄력성을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단위 탄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단위 탄력적이다. 그럼 이게 어떤 거다? 탄력성이 1보다 크다면 네,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1보다 작다면 비탄력적이다. 단위 탄력적이다. 그러면 1이다 라는 거죠. 1% 가격이 변했을 때 그 수요량이 1% 변한다. 그러면 단위 탄력적이죠. 그 상응하게 퍼센티지별로 그대로 변한다. 네, 단위 탄력적이다. 1보다 크다. 가격이 1% 변했는데 수요량이 2% 감소했어요. 네, 그러면은 2가 나오겠죠. 2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탄력적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가격이 1%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은 0.5%밖에 감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비탄력적인 거죠.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완전 비탄력 또는 완전 탄력. 네. 완전 비탄력이 뭐겠습니까? 1보다 작겠죠. 1보다 작은데 완전 비탄력은 이게 0이다. 완전 비탄력은 0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가격이 1% 변했는데 수요량의 변화가 전혀 없었다. 어떤 경우를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필수제인 경우에 가격이 변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수요량을 줄일 수 없는 그런 재화가 있다면 탄력성이 0이 나올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량이 즉시 반응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가 충분히 현실에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완전 비탄력적인 겁니다. 완전 비탄력적인 수요 곡선 생각해보면 어떻느냐. 가격이 미친 듯이 변할 때 수요량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네. 그렇다면 수요 곡선이 수직인 경우죠. 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탄력적인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완전 탄력이다. 완전 탄력이다. 이거면 엡실론이 무한대인 경우를 의미한다. 엡실론이 무한대다라는 건 뭐죠? 가격이 1% 변했는데 수요량이 엄청나게 크게 표현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크게 변했다.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PQ 요 축에다가 그렸죠. 그러면은 완전 탄력적인 경우 네 가격이 조금 변하니까 수요량이 엄청나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수평선인 경우 수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수평선인 경우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가격이 변하지 않았네요. 그런 게 아니라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요가 0이 되고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수요량이 무한대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를 이 수평선으로 그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다? 이게 무한대다. 그 다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수직인 수요 곡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엡실론이 0이다 라는 경우죠. 왜요?
가격이 이렇게 크게 변해도 수요량 자체는 변화가 거의 없다. 그리고 가격이 아래 위로 이렇게 변해가도 수요량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엡실론 수요 가격 탄력성이 0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요거 네 P가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조금 변했는데 P가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요렇게 수요량이 엄청나게 크게 반응을 한다. 탄력성이 엄청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곡선의 모양까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인 경우 Q, P 이렇게 있죠. 이런 수요 곡선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요거를 그려가지고 우리 탄력성을 생각해 보면 된다. 다시 공식을 쓰자면 공식이 어땠나요? 엡실론은 마이너스 보통 붙여주고, 그쵸? Q의 변화, 델타 Q, 델타 P 이렇게 쓰고 P와 Q 원래 값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원래 아까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쓰고 percentage change of Q 나누기 percentage change of P라고 썼죠. P의 퍼센티지 변화가 Q의 퍼센티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재는 것이 가격 탄력성이다. 다시 쓰면 이제 change of Q over change of P, 그러니까 델타 P 분의 델타 Q, 그 다음에 이거를 원래는 이 위에 각각 나눠져 있었죠. 이 위에 각각 나눠져 있었는데 그거를 반대 방향으로 해서 곱해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원래는 델타 Q 나누기 Q 분의 델타 P 나누기 P였죠. 근데 이게 분모에 들어있으니까 좀 계산 과정이 복잡해가지고 다시 쓴다라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거 마이너스 델타 Q 델타 P PQ 이렇게 쓴다고, 엡실론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시 어떤 계산에서 왔느냐? 원래는 델타 Q 나누기 Q, 요거 나누기 델타 P 나누기 P였죠. 왜? 퍼센티지 계산하다 보니까 원래점을 기준으로 변화한 것, 퍼센티지로 나타낸 것다라는 거죠. 그거를 여기에 분모에 있는 분모에 있는 P와 Q를 분자의 분모가 하나 붙어 있으니까 요거 빼가지고 곱해주자라는 거죠. 바꿔가지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렇게 곱해지는 곱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요 공식을 제일 많이 씁니다. 요 공식 조금 익혀두시면 되고,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잠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림이 있다거나 예가 있으면은 바로 구해볼 수 있겠죠. 네. 다음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요거 연관돼 가지고 생각을 해볼 게 토탈 레비뉴라는 개념이 있어요. 토탈 레비뉴. 토탈 레비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 총수입이라는 겁니다. 총수입 뭐 의미하느냐? 물건 사가지고 물건을 공급자가 팔았는데 시장에서 팔았는데 소비자가 그 물건을 어떤 가격을 지불하고 얼마만큼 소비를 했겠죠. 그럼 거기에서 얻어지는 판매 수입, 그걸 총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재화의 균형 거래량과 가격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 균형점에 있는 P와 Q를 곱해주면 됩니다. 뭐 토탈 레비뉴 줄여가지고 TR이라고 주로 많이 쓰고 P 곱하기 Q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P와 Q를 곱해주면 되는데, P와 Q를 곱해줬다.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떤 부분이 되느냐?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수요 곡선 상에 있는 점들로 생각해 보면 되죠. 그럼 만약에 이 지점에서 균형이 결정됐다고 치면 P스타, Q스타가 여기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총수입이 얼마냐? P 곱하기 Q, 그죠? 내가 거래된 가격과 거기에서 거래된 양을 곱해주면 총수입이 나올 겁니다.
그럼 총수입이 뭐냐? 그려보면 이 영역이 되겠죠. P의 크기에다가 Q의 크기 곱한 거. 네,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하고 똑같습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죠. 예, 원래 이거 수직인 네, 직각 사각형 되겠네요. 그런데 자, 이런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여기서 가격이 상승했다고 칠게요. 가격이 상승했어. 그러면 여기 따라서 거래량이 바뀌게 되겠죠. P1, Q1 요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총수입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파란식 네모, 요 파란 네모 이렇게 빗금 그어놓은 거 이거를 TR1이라고 하고 빨간 네모 여기 테두리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겠죠. 요거를 TR2라고 할게요. TR1, TR2 어떤 게 크냐라는 거죠. 어떤 게 크냐. 네, 고민을 한번 잠깐 해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어떤 식으로 판별할 수 있느냐? 만약에 비탄력이라면, 비탄력적이 뭐죠? 가격이 변화했는데, 가격이 1% 변화했는데, 수요량이 1%보다 작게 변하기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일라스티시티가 1보다 작을 겁니다. 탄력성 1보다 작을 거예요. 그럼 어떤가요? 비탄력적인 경우에 가격 1% 변화했는데 수요량은 1% 미만으로 변화한 거죠. 그러면은 요거 두 개 곱한 가격인 TR은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탄력적, 비탄력적인 경우가 아주 유용하게 비탄력적, 탄력적인 판단이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토탈 레비뉴 측면에서. 그래서 가격 탄력성을 응용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로 총수입의 변화, 총수입이 어떻게 될지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탄력적이란 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탄력적이란 말은 가격 1% 변했을 때 내 수요량이 1% 이상 변화하는 거죠. 가격이 증가했다면 1% 이상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가 너무 크니까 TR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거, 1보다 큰 거, 1보다 작은 경우 TR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총수입이 감소되거나 총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각형의 크기 바뀔 거고요. 그러면 탄력성을 제대로 판별할 수 있으면, 탄력성 계산을 할 수 있으면 그 시작 지점에서 가격이 오르면 우리 총수입이 시장을 통한 생산자의 총수입이 증가할 건데, 가격을 올릴 거냐 내릴 거냐 이런 작전들을, 아니면 자기의 전략을 시장의 전략 등을 변화해서 수정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쓰여질 수가 있겠죠.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이제 응용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봤죠. 그 다음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특별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직선인 경우, 직선인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우리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계속 직선인 수요 곡선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Q, P가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로 지나가는 수요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직선인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케이스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두 칸이니까 뭐 단위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을 텐데, 그냥 여기 20이고 여기 4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20, 40. 그쵸? 그럼 원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됐나요?
네,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원래의 균형점이 여기라고 생각을 합시다. 20, 20이죠. 그럼 기울기 뭐죠? 탄력성 다시 한번 탄력성 공식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델타 Q, 델타 P, P 곱하기 Q가 될 거고, 요거 뭡니까? 기울기죠.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1 해줬고, PQ가 20, 20이었으니까 1이네요. 직선인 수요곡선의 중점. 그러니까 여기도 X축, Q축에 대해서도 반이 찍혔죠. 예, 40이, 절편이 40인데 20이라는 점. 그 다음에 또 Y절편, P축에도 40이 절편이죠. 절편에서 반인 20인 점. 요 점을 찍었더니, 예, 가격 탄력성이 1이더라. 되셨죠? 직선에 있어서는 델타 Q, 델타 P가 변하지 않습니다. 기울기로 일정한 거고요. 됐나요? 네, 요거를 엡실론 0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0번째 했던 거고, 여기에 탄력성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엡실론 1이라고 할게요. 엡실론 1은 다시 구해보면 마이너스 1 동일하다고 했죠. 그럼 여기 뭡니까? Q축, Q가 30이고 P가 10입니다. 그쵸? P10, Q 30. 그러면 3분의 1이네요. 1보다 작죠? 비탄력적입니다. 됐나요? 여기 생각해보면 그 반대죠? 예, 엡실론 2는 요거는 3분의 1, 요거는 3이 될 거예요. 엡실론 2 계산해보면 그렇죠.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1,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예, P가 30이고 Q가 10이죠. 그러면 이게 3이고 1보다 큽니다. 자, 여기 무수한 점들 많이 있을 겁니다. 무수하게 많은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요 구간에는 엡실론이 1보다 크고, 요 밑에 있는 구간에는 엡실론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습니다. 직선인 경우에는 중점이 단위 탄력적이고, 중점의 오른쪽은 비탄력적이고, 중점의 왼쪽 부분은, 네, 탄력적이다. 요런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특징 가지고 있다는 거, 수학적인 특징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필요할 때 뭐 쓸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중점을 지나가지고 가격이 증가시켜야 될 거 안 될까요? 안 시키는 게 기업한테는 유리하다. 토탈 레비뉴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라는 점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예. 그 부분은 뭐 그렇게 힘든 부분은 아니고요. 쉽게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부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거. 예. 수요의 가격 탄력성까지는 했는데, 소득 탄력성을 한번 고민해 보죠. 네. Income Elasticity입니다. Income Elasticity of Demand 하면 수요고, Price Elasticity of Supply 하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 탄력성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거, 처음에 기준이 되는 거 P였죠. P였습니다. 가격이 기준이 됐는데 소득으로 바뀐 거죠. 됐죠? 그러면 소득 탄력성 뭐 2로 쓰기도 하고 뭐 엡실론으로 쓰기도 하는데, 주로 가격 탄력성을 엡실론으로 많이 쓰니까 그래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엡실론 i라고 하죠. 가격 탄력성이라고 해서 elasticity of income이죠. i로 썼는데, 요거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q 변하는 거, i 변하는 거, 그럼 원래 i, q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서 바뀐 거 뭐 있죠? 마이너스 빠졌고, 왜냐면 소득 탄력성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네, 뭔가를 우리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호를 살려놔야 된다. 가격 탄력성은 가격과 수요량은 항상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네, 수요의 법칙이죠. 수요의 법칙을 우리가 아니까 그걸 양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큰지 작은지만 판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이너스로 붙여가지고 하는 거고. 자, 탄력성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탄력적이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절대치가 큰 거를 계산해도 되지만 그게 복잡하니까 마이너스를 그냥 없애버린 거. 절대치를 씌우든가 마이너스 항상 마이너스인 걸 아니까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양으로 만들어 준 거고요. 여기서 소득 탄력성이든 다음에 공부할 교차 탄력성이든 양이냐 음이냐 가지고 판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호를 살려두는 거고요. 자, 그래서 i의 변화, 퍼센티지 체인지에 대한 q의 퍼센티지 체인지를 풀어서 이렇게 q의 변화 나누기 i의 변화, 그 다음에 i 나누기 q로 원래 값을 보정해 준 거죠. 원래 어떤 거였다고요? 델타 q 나누기 q 분자에 쓰고 델타 i 나누기 i 분모에 썼는데 그거를 분모에도 분수, 분자에도 분수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을 빼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해서 곱해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본 개념을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좀 익숙하게 됐다면 이렇게 공식으로 나오는 부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또 다른 설명을 한번 해보면 소득에 따른 수요 변화 거기에 우리 어떤 개념을 넣었느냐 정상제와 열등제를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엡실론 i가 0보다 크다, 엡실론 i가 0보다 작다에 따라서 이렇게 판별할 수 있다는 거죠. 정상제의 경우 뭡니까? i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더라. 됐죠? 그럼 정상제죠. 열등제는 뭐죠? 내아의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는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등제로 분류한다. 됐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연관해서 생각해 볼 거 교차 탄력성이죠. 수요의 교차 탄력성. Cross elasticity of demand입니다. 크로스 프라이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냥 줄여가지고 크로스 엘라스티시티,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 어디서 온 개념이죠? 자, 두 상품의 관계에 의해서 왔습니다. 다른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수요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거죠. 만약에 재화가 동시에 쓰인다면 보완제의 경우라면 같이 소비되는 경우라면 가격이 증가하면 Q 수요가 감소하겠죠. 됐나요? 대체적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상품,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죠? 우리 그거 안 사고 이거 살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올라가게 되겠네요. 그러면 양의 관계면 대체제, 음의 관계면 보완제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많이 쓰죠. 그럼 elasticity of x, y 이렇게 해서 교차 x제와 y제라는 거죠. 그러면 델타 q of x, 델타 py, 요 py 변화 나누기 qx의 변화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게 교차 탄력성이 양이라면 뭐라고요? 대체제. 이게 음이라면 보완제가 되겠습니다. 자, 좀 부차적으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다른 상품의 가격이 올랐는데 같이 소비하는 재화라면 그 가격이 올랐으니까 내가 지금 이 재화, 다른 재화의 경우에도 수요를 줄이겠죠. 가격이 올랐을 때 다른 재화의 가격이 올랐을 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재화의 수요를 줄이는 것. 네, 그러면 탄력성 자체가 음이 될 겁니다. 보완제가 되겠죠. 그 관계를 논리적으로만 이해하시면 그냥 이거 음이면 보완제, 양이면 대체제 이렇게 외우시는 것보다 그 관계를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주고요. 그게 그 상품의 그러니까 대체제와 보완제의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수요 다 했어요. 수요의 탄력성 3가지 경우 했죠.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했습니다. 공급은 쉽습니다. 가격 탄력성 딱 하나예요.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Price elasticity of supply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건 뭐죠? 네,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증가하면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없겠죠. 네, 의 값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증가를 하니까. 그러면 이거 뭐 가격 변화, 퍼센티지 가격 변화에 따른 Q의 변화. 공식은 똑같아요. 됐나요? 공식은 똑같죠. 네, 엡실론이라고 쓰고, 아까는 원래 D를 쓰는데 디맨드 표시한다고 쓰고 엡실론 S, S를 쓰죠. S를 쓰면 가격 탄력성 밖에 없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필요 없고, 네, 델타 Q, 델타 P, P 나누기 Q 이렇게 딱 쓰시면 됩니다. 이거 항상 양이니까, 이 기울기 값이 양이니까. 그리고 P 값, Q 값은 항상 양이죠. 음의 가격, 음의 수량, 뭐 우리 이런 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구해낼 수 있고요. 그러면 가격 탄력성 결정짓는 어떤 다른 영향을 주는 그런 변수들이 있느냐? 네, 있겠죠. 예, 지금 공급 곡선에 영향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변수들이 있을 거고, 뭐 아까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도 생각을 해봤지만, 예, 타임 있죠. 타임 듀레이션. 그 기간이 얼마나 긴지 짧은지에 따라서 공급 탄력성이 더 영향을 받을 것이다.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장기적이면은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커지니까 시간을 더 많이 고려함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Q가 반응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고려하는 어떤 산업이나 상품의 수가 너무 범주가 좁다거나 넓다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네, 그 아주 희귀한 물건, 그렇죠? 그런 물건들의 공급은 비탄력적이 될 것이고, 일반적인 공산품 같은 경우는 네, 탄력적이 되겠죠. 네, 상품이 변했을 때 생산량을 빨리 추가적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경우, 네, 그런 특징들에 의해 가지고 탄력성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건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식은 이렇다는 거 아시면 됐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탄력적인 거,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비탄력, 1보다 크면 탄력, 1이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모양도 똑같이 완전 비탄력인 공급, 네, 탄력성이 공급 곡선이 수직인 경우, 완전 탄력적인 거, 공급 곡선이 수평인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아까 수요와도 마찬가지로 네, 완전 탄력적인 수요 곡선도 수평이었고 공급 곡선도 수평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급 곡선이 더 평평해지는 거, 완만해지면 질수록 탄력성이 높아진다. 네, 상대적인 어떤 비교를 할 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본다면 공급 측면은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이지만 양의 방향은 우상향하는 곡선이 출발점이지만, 네, 극단적인 경우 생각해보면 이게 뭐라는 거죠? P가 조금 변하는데 Q가 엄청나게 변한다. 그럼 탄력성 서플라이 이게 무한대인 경우고 이게 0인 경우입니다.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적인 경우를,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근데 공급 곡선은 요 사이에 있겠죠. 요 사이에 일반적인 탄력성을 가진 공급 곡선이 존재할 겁니다. 서플라이 커브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겠죠. 아주 극단적인 경우 수직, 아주 극단적인 다른 경우 수평인 공급 곡선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계산이나 이런 거는 당장 우리 연습 문제 시간에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될 거고, 네. 여러 가지 뭐 경우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있는데, 네. 그거 연습 문제 시간으로 잠깐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가 준비되면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사실 많이 해볼 수 있으니까.
자, 요게 응용되는 것들이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네. 요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미국의 경우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예, 마약 퇴치 운동, 마약 퇴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를 펼쳤다라는 거죠. 마약을 퇴치하고 싶다. 이러면 경제학적으로 시장 논리로 인해서 요거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정부가 마약에 거래하는 사람들을 싹 잡아 없애야 되겠다. 공급을 억제하는 거죠. 공급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럼 뭐 마약 잡을 수 있는 마약반을 추가적으로 인원을 더 투입을 한다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만약에 마약 거래를 하다가 걸리면 아주 그 페널티를 처벌 아주 엄하게 한다거나,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마약 공급 정책, 마약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을 피면 공급 곡선이 영향을 받겠죠.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런 논리예요. 요런 논리. 자, 요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Q, P, 디맨드가 있을 거고 서플라이가 있습니다. 그럼 서플라이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마약의 가격이 정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면 생기는 가격보다 올라가게 될 거고, 가격이 증가하게 되겠죠. 가격 증가. 네. 그 다음에 거래량 자체는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까지는 쉽습니다. 근데 이 디맨드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디맨드가 이렇게 뭐 그나마 상대적으로 평평했다고 치고, 네, 그러면 근데 그 마약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약에 중독이 됐다라고 하면, 네, 끊는 거 갑자기 뭐 이렇게 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D가 이렇게 생겼다면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왜 이렇게 그린가요? D 프라임. 네. 수요가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인 경우에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피해 상승이, 가격의 상승이 훨씬 크죠. 거기에 따른 요 Q의 감소분은 작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죠? 마약 퇴치. 마약이 거래되는 양을 줄이는 거죠. 그런데 줄이는 효과는 미미하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피해를 더 많이 보게 된다. 심지어 비탄력적이니까 여기 총수입을 한번 볼까요? 총수입. 아까 파란색으로 고려했던 이 수요 곡선이 조금 상대적으로 탄력적이었을 때 이 크기였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총수입은 이렇게 커져요. 그 정부의 마약 퇴치 정책이 사실은 뭐 드럭딜러라고 하죠. 드럭딜러의 총수입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페널티가 커져가지고 거기 한번 잡히고 나면 크지만, 그걸 보상해줄 만큼 엄청난, 그러니까 뭐 깜빵 한번 들어와가지고 나 갔다 와서 편안하게 노후가 보장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겠다. 마약 산업에 더 뛰어들게 되는, 마약 공급에 더 뛰어들게 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겠다 라는 거죠. 공급의 강력한 억제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뭐가 훨씬 더 좋을까요? 네, 수요를 감소하게, 마약 중독자들 치료라든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이 다 어디서 왔죠? 우리 탄력성의 개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탄력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공부하면서 이런 한 가지 실질적인 예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 그럼 정부로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이제 그 주제를 많이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우리 중요하게 다뤘고. 오늘 뭐 이번 시간에 우리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탄력성 어떤 게 있었죠?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으로 나눌 수 있었고, 공급의 탄력성은 아주 쉽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만 고려하면 됐습니다. 수요의 경우 세 가지로 더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있었고요. 네, 그 각가지 세 개는 시사하는 바가 있죠.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수요 곡선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평평하면 평평할수록 더 탄력적이게 되는 거죠. 그거는 공급이든 수요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부분들, 수요에서 다른 부분은 교차 탄력성은 두 상품, 다른 재화와의 관계를 고려하는데 아주 수치를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가 직접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고, 소득 탄력성은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계산이었습니다. 탄력성 개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니까 수요 공급 이론을 하자마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또 특별한 계산법이나 이런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연습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탄력성이라는 부분,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복습을 해가지고 익혀두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